드디어 21대 대통령 선거가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을 마치고 마무리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는데요. 이 과정을 지켜본 많은 사람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가슴이 뜨거운 남자, 저희가 핫피플을 모셨습니다. 바로 김상욱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먼저 박수 좀 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야 우리 의원님이 정말 누구보다 예. 고생 많으셨죠. 마음고생도 심하셨고, 전국 유세 현장을 다니면서 정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뛰셨고, 거의 연예인급이에요, 요즘. 제가 보니까. 부끄럽습니다. 아니, 이건 진짜입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좀 지난 6개월의 시간이 좀 주마등처럼 지나갔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그래도 얼마 전에 그 한 방송사에서 묻더라고요. 예. 6개월의 시간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묻던데 예. 저한테는 딱 세 글자 간절한 시간이었어요. 간절함. 예. 12월 3일 반드시 비상계엄을 풀어야 한다는 간절함,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거나 준내전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간절함, 그리고 폭주하는 기관차 같은 윤석열을 멈춰야 한다는 간절함, 예. 탄핵을 시켜야만 한다. 그 이후에 사회 갈등이 너무 심해졌지 않습니까? 음모론 등으로. 예. 이 사회 갈등으로 더 이상 나라가 쪼개지고 혼란스러워져서는 안 된다. 또 민생의 어려움 이대로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는 간절함. 빨리 수습되고 정상으로 돌아오고 민주주의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간절함. 계속 그렇게 간절함으로 매달려왔던 6개월인데 그게 이제 어제 시민들께서 용기 있는 행동과 현명한 선택으로 그 간절한 시간을 승리로 또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다시 기능할 수 있는 나라로 다시 되돌려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군요. 의원님이 지금 간절함을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떠오르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네. 바로 비겁함입니다. 우리 김상욱 의원님이 비겁한 정치는 정말 싫다. 그러니까 그 비겁한 정치는 정말 싫다는 그 간절함이 우리 의원님이 원하는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많이 묻더라고요. 이제 새 정부 들어섰으니까 너도 한 자리 해야지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비겁한 거 싫어요. 농공에서 근처도 안 가요. 그랬는데 근처도 안 가고 있어요. 저는 그냥 주어진 제 역할을 충실하게 묵묵하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쓰임새가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울산이라는 그 상징적인 이미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진정한 보수를 한번 이뤄보고 싶다는 그 의원님의 그 간절함이 아마 민주당에서도 정말 좋은 쓰임새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인 게요. 예. 영남에서 우리 울산이 선전했어요. 맞습니다. 예. 너무 감사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저는 이기는 줄 알았는데 이기지. 그러니까요. 제가 살펴봤더니, 네.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그 영남에서는 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부울경에서는 졌지만 그 유미한 평가를 거뒀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 38에서 40. 제가 반올림을 뺐습니다. 그리고 울산은 40.7에서 42.5. 예. 경남은 37에서 39. 네. 그러니까 대략 보니까 2%포인트 안팎으로 올랐어요. 예. 다 올랐죠. 다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그중에 1등은 단연 울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네. 김상욱 의원님이 첫 번째로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조금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모든 조직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또 예. 제가 국민의힘에 있다 민주당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역 정치 활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원래는 사이 좋았는데 예. 막상 민주당으로 넘어오니까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선거 활동을 유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좀 저대로는 제가 아는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거죠. 제가 지역구 그렇죠. 의원이니까 예. 다양한 지역의 유지들, 특히 기득권층 또 보수 지지층, 국민의힘은 선거를 늘 조직 선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관변단체 조직의 간부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예. 많이 그동안 저랑 갑론을박 토론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하면서 많은 생각의 변화들을 좀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국민의힘을 탈당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예. 좀 그런 분들이 좀 울산의 변화를 좀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랑 그 대담하실 때 이번에 의원님과 같이 그 탈당한 국힘 쪽그 인사들이 민주당 울산 지구당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입당하실 계획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입당을 하셨나요? 아직 입당까지는 못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문제인데 뭐냐 하면 예.
저는 영남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도가 낮은 것을 시민들 탓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시민들은 항상 오르세요. 예. 시민들 탓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자꾸 영남 시민들 왜 그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 시민들에게 효능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들 스스로 또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정치가 제대로 못한 우리 탓을 우리 잘못을 찾아야 해요. 우리 잘못을. 제가 볼 때는 영남 지역에 있는 우리 좀 민주당 기초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당직자들 이런 분들께서 좀 더 시민들에게 효능감을 주기 위한 노력을 더 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효능감을 느끼면 시민들의 마음이 많이 움직일 거예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이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민주당이 지역 정치, 영남 지역 정치에서 해내는 효능감이 좀 기대보다는 적은 것이 사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을 탈당을 하지만 입당까지는 잘 못 가는 겁니다. 예. 좀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다. 시민들을 탓하면 안 됩니다. 우리한테서 잘못과 모자란 점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야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우리가 받들어야 될 주인이거든요. 어쨌든 참 보기 좋습니다. 니 탓 정치가 아니라 내 탓. 네. 예. 마이 내 탓이다. 참 보기 좋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니 탓 정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 그 아까 그 민주당 입당 관련해서 이제 처음으로 그 이재명 후보와 함께 울산 유세에 나섰던 걸 말씀하셔서 기억나는데, 그때 6월 1일이었죠 아마? 네네, 맞습니다. 6월 1일이죠. 네. 그때 이제 민주당 입당 후에 처음으로 이제 지역 유세를 나가셨어요. 그동안은 네. 좀 가고 싶었는데, 예. 말씀 올렸던 것처럼 지역 민주당에서 협조가 좀 서로 원활치 못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갈 수가 없었고요. 시민들, 당원들은 많이들 원하시는데 좀 쉽게 기회를 갖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기회가 되어서 찾아뵙고요. 시민들께서 또 많이 환영해 주시고, 당원들께서 예. 많이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의원님 그거를 네. 유튜브로 만들었는데 52만 뷰를 봤어요. 아휴.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걱정해 주신 것 같아요. 김상욱이 울산에서 혼나 못 잖아. 네, 댓글이 네. 그리고 또 기사까지 살펴봤더니 유세 끝난 뒤에 지지자들이 김상욱 의원을 연호하며 셀카를 줄이었다 이렇게 기사까지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랬나요 실제로? 엄청나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 울산 경찰청에서 좀 혹시라도 경찰까지 동원됐어요. 왜냐면 이제 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가 너무 밉죠. 예. 왜냐하면 지역 조직 붕괴까지 가져왔으니까. 어. 그 울산이 강성 보수 지역이고 제 지역구는 특히나 더 강성 보수 지역인데 그랬다고 그랬죠. 예. 뿌리째 흔들려 버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밉겠습니까? 또 전국적으로 또 탈당이 많이 일어났고 하니까. 예. 그래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 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울산 경찰청에서 테러 당할 위험이 있어서 또 그런 소문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경호 인력들이 따로 붙었었고요. 근데 다행히 불은 불상사 없이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호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경호 인력 하면 이재명 후보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김상욱 의원님도 경호 인력이 따라붙는군요. 강성 보수층 입장에서는 제가 얼마나 믿겠어요. 제일 미울 수도 있죠. 근데 그 마음도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을 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잘못이 없어요. 문제는 이걸 악용하고 그렇게 자꾸 몰아가는 정치인들이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선거 당일날 그러니까 불파기죠. 민주당 프로그램 불파기에 네네. 출연하셨는데 지금 네. 이 모습이었죠 아마?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의원님이 이렇게 간편한 캐주얼 차림으로 하시다가 선거 네네. 당일날 네. 이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섰어요. 박주민 의원과 함께 이제 불파기에 이렇게 출연하셨는데 네. 저희가 그때 그 제목을 파란색 넥타이 메고 김상욱 의원 새로운 모습 이렇게 했는데 또 그것도 거의 15만 뷰를 봤어요. 뭐 거의 감사합니다. 탑스타입니다. 제가 보기에 유튜브에서는. 자주 불러주십시오. 어쨌든 그만큼 우리 그 진보 진영의 그 유권자들이나 지지자들이 우리 김상욱 인물이라는 그 의원님에게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일단 첫 번째는 소통하는 과정에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예. 그게 참 감사드리는 부분이고요. 질문을 받고 답을 하면서도 또 스스로 학습을 해요. 참 고맙죠. 예. 두 번째는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철저하게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참여, 또 당원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원들이 높은 의식 수준과 참여에서
시작되고 끝이 나는 겁니다. 성패가. 그러면 당원들 또 국민들께서 현안에 대해서 좀 재밌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여러 가지 소통 루트를 많이 만드는 게 필요해요. 물론 발로 뛰는 것도 소통입니다만 발로 뛰어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직장인에 계신 분들 어떻게 만나겠어요? 또 가정주부들 어떻게 만나겠어요? 절대 다수를 못 만나고 특정 계층만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좀 넓게 다수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고 하는 것이 저는 이 유튜브 채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모자라면 있겠지만 이야기를 나누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댓글이나 여러 가지 또 반응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소통이 가능하죠. 그렇죠. 저는 뭐 이제 좀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댓글을 많이 보려고 해요. 예. 그럼 그 안에서 또 제가 또 배움을 얻기도 하고 또 생각 못했던 것을 깨우치기도 하고 잘못된 걸 고치기도 하거든요. 이런 소통하는 과정 또 이걸 보시면서 시민들께서도 한 번 더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컨텐츠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니까 저는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좀 건강한 현재로서 참여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예. 자, 들으셨죠? 우리 김상훈 의원님은 유튜브 댓글을 직접 다 보신다고 합니다. 너무 그러니까 요금 많이 하지 마시고요. 가급적 마상 받아요. 응원하는 마상 받는다고 하시니까 마상이 오지 않도록 가급적 응원하는 그 댓글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제안을 많이 주시면 좋겠어요. 저보다는 네. 그 시청자를 향해서 그 잘생긴 얼굴을 계속 보여주셔야 합니다. 지금. 부끄럽습니다. 자, 이번에 그 수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재명 후보가 49.42%,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41.15%. 당초 여론조사 때는 이재명 후보가 절반 50%를 넘고 55%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예측까지 나와서 민주당이 조심해라라고 했었고, 그런 높은 수치에 대해서.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는 40%를 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40%를 넘었어요. 지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크게 이긴 겁니다. 우리 역대 예.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큰 표차 난 적이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크게 이긴 네.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하고 또 받아들여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다만 이제 이번 그 선거의 의미가 계엄 때문에 했는데 제가 그럼에도 드리고 싶은 불구하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뭐냐면 크게 이긴 건 맞는데 향후 정치가 혼탁해지겠구나 하는 우려가 좀 많이 듭니다. 예. 뭐냐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무너진 민생 경제 살려야 되고 기업 다시 살려내야 되고요. 무너진 시장 경제 질서를 회복을 해야 되고 공정사회 회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함과 동시에 해야 되는 게 있죠. 뭐냐? 내란 종식을 제대로 하는 2차전 2라운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내란 세력들은 당연하겠지만 저항하겠죠. 혼탁한 싸움을 하면서.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만약 50% 가반을 넘었고 김문수 후보가 40%를 득표하지 못했다면 더 정당성을 갖고 강하게 조기에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유 어찌됐든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넘지 못한 문제가 있었고 더 문제는 김문수 후보가 41%나 득표했고 1,4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국민들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다는 겁니다. 예.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란 종식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는데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겉으로는 쇄신을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본질적, 실질적 변화를 거부할 겁니다. 왜냐하면 표지만 김문수 후보가 이긴 지역들을 보면 소위 말하는 찐윤, 친윤 지역들입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기능하는 원리를 볼 필요가 있어요. 찐윤, 친윤은 기능의 원리가 간단합니다.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겁니다. 예.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공천을 받는 것이고 공천 받은 다음에 당선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지금 정말 내란에 동조하고 탄핵에 반대하고 극단적인 모습, 극단적인 반국가적, 반헌법적, 반보수적 국민을 전혀 생각지 않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도 안 했잖아요. 제대로 된 반성도. 그렇죠. 예. 근데도 자기 지역구에서 다 크게 이겼어요. 네. 그럼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대로 가면 된다. 바뀔 필요가 없다. 네. 바뀌면 안 된다. 이대로 가는 게 내가 사는 길이다라고 이분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당연히 쇄신 안 하려고 하겠죠. 예. 그리고 그럼 이분들은 더 쉽죠. 당권만 장악하면 계속해서 기득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보수당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주 어려워지죠. 예. 물론 김문수도 정권에 욕심을 낼 것이고 한동훈도 정권에 욕심을 내서 3파전 싸움은 있겠지만 당내 절대다수 주류는 친윤입니다. 그렇죠. 여전히. 예. 그리고 국민의힘의 조직 문화는 상향식 당원 민주주의가 아닌 하향식 엘리트주의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원내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이 막강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예. 친윤들이 당권을 계속해서 지켜가고 또 그대로 계속 가는 것이 본인들이 다음 선거에서 이기는 길이다라는 학습을 이번에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1,400만 명이나 본인들을 지지한다. 지지하고, 내란을 일으켰고 반성하지 않고 흙탕물 엉망으로 네거티브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래도 1,400만 명이 지지한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그래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우리가 내란 종식을 위해서 특검법 그리고 조사 수사하면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반발하겠죠, 계속. 정쟁으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예, 예.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을 거예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하면 발목을 잡겠죠. 무조건 발목 잡고 또 이 사람들 잘하는 거 있죠. 네거티브, 신상 털기, 뒷조사,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프레임 정치를 또 할 겁니다. 예.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가 계속 혼탁하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겁니다. 이 우려는 민주당에게 또 전파됩니다. 뭐냐면 제가 정말 우려했던 게 이 그림이에요. 제가 그래서 서너 달 전부터 계속해서 걱정했던 게 국민의힘이 완전히 탈주해버리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탈주하는 걸 바탕으로 독주해버린다면 대한민국 정치가 방향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뭐냐면 국민의힘이 저렇게 탈주를 했어요. 그럼 민주당은 독주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더 건강해져야 합니다. 예. 더 민주적이어야 하고요. 우리가 더 포용력을 갖추고 더 책임감을 가진 정말 수권 여당으로서 기능을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은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성공한 정부가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 또 시대 전환에 우리가 이미 실패한 대통령들 때문에 시간을 허비해 버렸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성공한 대통령을 내지 못하고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 자체가 저는 위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존립,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번 대통령은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성공한 정부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잘해야 되는데 정치 환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갈 동력이나 이유도 없어진 극단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민주당 더 건강해져야 되고요. 더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보수의 기능도 해야 되고요. 진보의 기능도 해야 됩니다. 책임감 있게. 또 이 둘을 조화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발굴하고 이 정책에 대한 부작용도 발견하고 대안도 발견하고 이걸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죠? 안에서 민주당 원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포용력 있게 활발히 소통이 일어나야 되고 민주적인 토론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돼요. 예. 권력을 단호하게 쓰면서 절제도 해야 됩니다. 근데 권력의 속성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쉽지 않죠. 어려운. 예. 그러면 저희가 고민을 해봤어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원들께서 또 시민들께서 더 눈 부릅뜨고 민주당이 책임 있는 수권 정당으로 기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예. 그래야 특히나 권한을 남용하려고 하거나 독단적으로 뭘 하려고 할 때는 당원들께서 엄중한 경고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성공한 정부가 되고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잘 들으셨죠? 김상욱 의원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그 많이 들었어요. 노무현 정부의 깨어있는 시민의 힘. 그쵸. 그거 깨어있는 같습니다. 시민들의 조직화된 힘. 그게 정말 그래야, 필요할 때입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된 수권 정부가 될 수 있고 국힘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진정한 아우른다기보다는요. 제가 생각해 국민의힘은 이제 수명을 다 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수명을 다 했는데 죽지 않아요. 아. 약간 좀비처럼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성을 갖고 국민들을 받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대가 좀비라고 우리도 똑같이 그래 되면 절대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후보와 그 김문수 후보의 득표차는 289만 표.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3년 전 표 차이에 무려 10배입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취임 선서 관련해서 네네. 그 의원님도 직접 그 여기 의원회관에 그 초대 받으셔서 가셔서 이렇게 네네. 반갑게 악수하시던데, 네. 그 제가 좀 이렇게 좀 재밌다고 그럴까? 표현이 좀 이렇게 묘했던 게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악수를 하더라고요. 네네. 아, 참, 그때 그걸 보면서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했는데, 또 그 이야기가 많이 회자됐나 봐요. 또 그리고 이제 김영두 재판관은 또 정말 굉장히 해맑게 그 이재명 대통령 악수를 했고, 근데 그 당시에 계셨던 그 최민희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니까 정말 안절부절하더라. 뭐 네. 그 이야기 하셨는데, 혹시 조희대 대법원장 보셨어요, 그때? 저는 뭐 뒤에 앉아가지고 잘안 저 짬이 안 돼요. 그래서 상세하게 보지는 못했는데요. 예. 좀 그 생각은 이번에 좀 많이 했어요. 사법부가 더 국민을 받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사법부 권력도 권력입니다. 사법부가 권력을 갖고 있는 이유는 국민들이 잘 받들기 위한 것이고요. 사법부가 국민을 잘 받드는 방법은 정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의란 게 뭘까요? 상대적인 거죠. 근데 그것만큼은 분명해요. 우리 국민들이 상식선에서 합의하고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의인 거죠. 우리 국민들이 상식선에서 합의하고 동의할 수 없는데 소수의 일부 법조인들이 합의하고 동의한 것을 다수의 국민에게 관철하려고 한다면 그건 정의롭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반민주적이고 폭압적인 형태의 강요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뭐 1심, 2심 이런 좀 약간 기능적 재판을 하는 곳은 법률 전문인들로 채워져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법률 전문인 판사들도 태어나서 본인이 판사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죽을 때까지 판사만 할 거예요는 이상하죠. 의리 안 돼 본 사람이, 평생 갑으로 산 사람이 의뢰 마음, 의뢰 심정, 의뢰 상황을 어떻게 알아요? 어렵죠. 예. 불가능한,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판사들이 좀 더 사회 경험을 갖추고 그 사회생활 속에서 산전수전, 공전도 겪어보고 그 과정에서 인품이 좀 증명된 사람들이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현실적이진 않아요. 그럼 그나마 현실적인 건 변호사로서 좀 공익 활동을 많이 했고 변호사로서 정의롭다고 평이 난 최소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좀 왔으면 하는 바람이 예. 있고 예. 대법원 구성은 좀 달리 했으면 싶어요. 얼마 전에 안 그래도 대법원 구성을 할 때 법률 비전문가를 넣자는 말이 나오니 반발이 강하게 일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죠.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 안을 철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논의해 봐도 되지 않을까요? 아, 예, 예. 철회했다고 해서 영 논의를 못하게 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아, 예. 자유로운 생각들이 논의돼야 되는데 저는 다시 한 번 더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조인들은 기본적으로 법 도구마에 갇혀서 세상을 보고 그들만의 세상에 갇혀 살고 그들만의 커뮤니티 기득권 카르텔이 형성이 돼버립니다.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의 상식과 괴리되는 단점이 분명히 발생을 해요. 그런데 대법원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법률 해석의 기준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법 기술은 1심, 2심에서 충분히 다뤄요. 그럼 법 기술자들은 1심, 2심 법원에 있으면 됩니다. 대법원은 법 기술보다는 법 상식을 이야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법 상식, 무엇이 정의인가를 추구하는 법 상식에 일반인의 상식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법 상식을 할 수가 없겠지요. 예. 그러면 충분히 현명한 또 충분히 일반인의 상식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함께 할 수 있다면 정의로운 법 기준을 세우는데 저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내느냐 하는 거겠죠. 그것만 그 제도에 대한 연구만 잘 해낸다면 대법원이 더 정의로운 법 기준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고, 대법원은 기본적으로요, 개별 사건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법 기준을 제시하는 곳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말만 삼심제지 사실 그 대법원에서 제대로 판단 안 하잖아요. 다 심리 불속행 기각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대법관도 늘어야죠. 그렇죠. 예, 대법관도 늘어야 되고, 그리고 좀 그 생각은 해봐요. 이건 좀 창의적인 생각으로 기능적으로 대법원을 좀 나눠볼 필요도 있어요. 뭐냐면 새로운 법 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과 말 그대로 1심, 2심, 3심 한 번 더 판단 받아보는 기능을 하는 대법원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더 기능적으로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들을 보태볼 필요가 있다라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의원님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눌 때마다 느끼는 게 예. 의원님은 진보인 것 같아요. 좀 보수예요. 보수지만 누구보다 그 다양성을 인정하시고 미래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건강한 보수로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제가 보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예. 제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회는 예. 진보해야 합니다. 예. 진보의 역사는 멈춰서는 안 돼. 왜냐? 사회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데 전화를 해야죠. 역사가 멈춰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사회는 진보하고 혁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항상 예.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거기서 창의적 혁신적 도전을 하고 성과가 발생한다면 사회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진보의 영역은 시대 정신을 고민하면서 혁신적 창의적 도전을 하는 영역이에요. 천재들만 할 수 있어요. 답 없는 데서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천재들이 할 수 있는데 불행히도 저는 천재가 아니에요. 저는 제 자신을 아는데 별로 천재가 아니에요.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제가 보수주의자의 길을 걷겠다고 한 것이 네. 그겁니다. 보수는 원칙을 지키고 사회의 안정을 지키면서 상식을 지키고 공정을 지켜서 사회의 체력을 단단하게 해서 진보가 새로운 도전을 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충격을 흡수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진보가 마음 놓고 도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충격을 흡수할 터이니 진보는 마음 놓고 도전을 하세요라는 말을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단단하게, 저는 머리가 천재가 아니라서 사회의 원칙과 공정을 좀 철저하게 지켜가는 보수로서 역할을 하면 정말 천재들 훌륭한 분들께서 진보적 도전을 마음 놓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어쨌든 의원님이 보수라고 하니까 보수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겸손함을 갖춘 누구보다 진보를 사랑하는 정말 찐 보수. 진보를 엄청 사랑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진보 혁신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점 때문에 많은 그 유권자들 제가 보기엔 울산을 넘어선 전국구 인기를 달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겸손 아니 제가 몇 번 느꼈어요. 겸손하고 누구보다 능력 있고 이렇게 박식하시고 많은 정보도 가지고 계시는데 항상 그 방송하실 때마다 겸손하시더라고요. 많이 배우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그 개표 방송 때 그 KBS 중앙방송에 스카우트셨어요. 네. 제가 방송인으로 느끼는 건데 아무나 불려가는 데가 아닙니다. 좀 처음 갔어요. 처음 갔는데 우리우리하던데요. 예, 거기를 불려가셨다는 거는 그만큼 스피커로서 이 김상욱이라는 그 인물이 가치가 있다.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방송 입장에서는 어떠셨어요? 해보니까요. 네. 일단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갔어요.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다 집중하고 계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저는 선거라는 절차는 사회 통합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개표 방송에서 나오는 워딩들도 사회 통합을 지향해야 해요. 예. 거기서 갈등을 또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좀 그런 책임감을 좀 가지고 갔었는데 사실 맨정신에 간 건 아니에요. 완전히 거의 방전된 상태였어요. 네, 그렇죠.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심한 몸살을 알았는데 예. 몸살을 앓으면서도 아침 6시면 눈 떠서 새벽 1시까지 선거운동을 보통 하루 7, 8군데 이상은 다녔던 것 같아요. 계속 힘 닿는 데까지 다니고 밥을 또 제때 못 먹었어요. 제가 좀 직접 가방 메고 혼자 많이 움직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결국엔 뭐 점심 한 끼 먹고 보통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엄청나게 이동을 하니 살이 쪽쪽쪽 빠지는 상황. 근데 빠졌겠네요. 몸살은 계속 앓고 있고 네. 마지막 날 되니까 정말 네 발로 기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 또 여의도 마지막 유세 현장에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계셨잖아요. 또 사진 찍어드리고 같이 말씀 나누고 하고 나니까 당연히 제가 될 의무지요. 기쁨이기도 하고요. 그러고 집에 가니까 새벽 2시였어요. 와.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죽을 것 같다 하고 딱 보니까 손발이 발발발발발 떨려서 못 움직이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선거날 또 일어나서 또 투표 동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투표 동료하고 발발발 떨리는 상태로 개표 방송 현장에 갔는데 여기 길어요. 저는 잠시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6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2시 넘어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7시간, 8시간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12시가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약간 블랙이 된 상태? 그래서 체력적으로 힘들었어요. 예. 근데 참 저한테 그런 기회가 오니까 너무 감사하죠. 아니 그만큼 우리 의원님이 이제 그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제 아주 그냥 말씀도 잘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지적할 건 지적하니까
그런데 초청하는 거겠죠. 아무나 불려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말을 많이 아꼈어요. 말을 많이 아꼈는데 어제 투표 결과를 보면서 대한민국 보수 정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앞으로 더 지저분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참 컸습니다. 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저는 득표율이 절대 40%를 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게 좀 중요한 분기점이라 네. 생각했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가 40%를 얻지 못하면 내란을 일으켰고 반성하지 않고 탄핵 반대를 하고 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국민적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초점 있게 봤던 것이 소위 말하는 찐윤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김문수가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였는데 예. 훨씬 더 승리를 해버렸어요. 거의 그랬죠. 예.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큰 도전으로 느껴졌고요. 극복해야 될 참 어려운 과제. 그래서 저는 내란 종식이 끝난 것이 아니라 2라운드로 넘어갔을 뿐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많이 보셨을 텐데, 지도를 보면 좌우로 확연히 나뉘었잖아요. 좌측은 파란색, 우측은 빨간색.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많은 언론이나 이렇게 정치인들이 주목하는 곳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한 곳. 그러니까 3년 전에는 윤석열 후보에게 많은 표를 줬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준 곳. 그곳이 바로 서울, 그리고 대전, 충남, 충북. 맞습니다. 이게 네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네 곳을 이재명 후보가 이제 잡음으로써 이제 대권을 주게 된 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알기로 충청은 캐스팅 보트인데 이 충청이 선택하는 곳이 항상 대권을 잡았잖아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경험한 곳은 다 표가 많이 몰표가 나왔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유능함을 입증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유능하지 않았다면 이재명 대통령을 경험한 곳에서 몰표 나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는 경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몰표가 나왔고 경기지사를 하셨으니까 서울도 경험한 곳이죠. 사실상 실질적으로. 아, 그랬나요? 뭐 서울시장을 안 했다 하더라도 중앙정치를 하시다 보니까 대표로서? 예. 중앙정치의 모습을 곁에서 보고 있는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경험할 수밖에 없죠. 예. 또 충청도까지도 어떻게 보면 경기도와 서울의 언론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니까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또 광주, 전남은 늘 민주주의 수호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광주 정신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능함을 떠나서 민주주의 수호라는 의미에서 발벗고 나섰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좀 달랐을 겁니다. 예. 광주, 전남은 민주주의 수호, 그리고 서울, 경기, 충청은 유능함. 이게 저는 어필을 했다라고 유능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경상도 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프레임 공격에 많이 노출이 됐어요. 시민들께서. 시민들 탓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결과를 보고 영남 시민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분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영남 시민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만든 소수의 나쁜 정치인, 소수의 기득권, 소수의 잘못된 언론사들. 여기가 잘못된 겁니다. 여기가 왜곡된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판단을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네거티브, 마타도아, 신상털기, 뒷조사, 고소, 고발, 이로 인해서 만든 부정적 이미지가 결국에는 영남에서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만든 것 같은데, 저도 실질적으로 영남에 좀 활동하시는 분들께 많이 들은 얘기가 제법 많이 공부하고 배우신 분인데도 그쪽에서 듣는 말들 때문에 생각이 조금 왜곡되신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정치 수용소가 생기는 것 아니냐, 북한처럼. 그것만큼은 꼭 막아달라라고 저한테 간절히 호소하는 분들이 계세요. 비현실적이죠? 깜짝 놀라셨겠는데, 그 말로.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상식처럼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마타도아에서 나온 거예요. 계속해서 마타도아, 신상털기, 뒷조사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왜곡된 인식을 가져버린 겁니다. 혹세무민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저는 정말 정치가 비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계속 드리는데, 아니, 혹세무민에서 권력을 그렇게 잡고 싶습니까? 그 큰 죄예요, 역사에. 그래서 의원님이 지난번에 저희랑 방송하실 때 하신 말씀이 민주당을 겪어보니까
민주당이 빨갱이가 아니더라. 그게 또 반응이 좋았어요. 예.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점이 많아요. 민주당에서는 민주주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운동이든 무엇이든 당원들과 또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예.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그런 노력이 좀 적습니다. 예. 조직선거에서 조직을 만들고 상명하복을 많이 강조하는데 민주당은 당원들이 힘이 있어요. 당대표도 당원들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죠. 국민의힘처럼 새벽 3시, 4시에 갑자기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고 당원들을 무시한 거고 반민주적인 거예요. 그 문화의 차이가 크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남 시민들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 계속 드리는데, 예. 민주당에서 정말 영남의 변화를 원한다면, 영남에 더 많은 관심과 정치 변화의 기획을 해야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시민들은 철저하게 내 피부에 닿는 효능감으로 정당의 유능함을 판단해요. 그런데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인기가 없고 또 국민의힘에서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걸어도 먹히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영남 지역에서 유능한 효능감을 보여주는 데 반해서 민주당은 그런 효능감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하는 말보다 국민의힘이 하는 말을 더 믿어버린 거죠. 말도 안 되는 말인데도. 그러면 본질적인 해결책은 민주당이 더 효능감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초 의원들, 또 우리 당원들, 당직자들, 광역 의원들, 이런 분들부터, 특히 저는 시군구 의원들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시군구 의원들, 또 기초단체장들, 이런 분들이 정말 잘해줘야 돼요. 일을 잘해야 돼요. 더 열정적으로. 모범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민주당 구의원 뽑아놨더니 국민의힘 의원의 3배, 4배 일을 하고 진짜 모범적이더라. 일 잘하네. 우리한테 살게 해주네. 말이 나오면 민주당 말을 왜 안 믿겠어요? 예. 근데 그러려면 그렇게 유능하고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지역 정치로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솔직히는 영남 지역 민주당의 상당수 조직은 그런 유능하고 의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길이 잘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들어와도 못 버티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시민들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더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를 좀 제대로 조사를 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호남 입장에서도 저희가 느끼기에 국민의힘을 찍어주고 싶어도 그쪽 효능감이 없죠. 예, 인물들이 똑같은 좀 겁니다. 이렇게 중량감이 떨어진다든가 열정이 부족해 보인다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게 민주당, 예. 좀 이게 정치적 열세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다는 아니고 일부죠. 예. 일부는 그냥 버티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정권 잡았을 때 공격이든 뭐든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다로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건 나쁜 기득권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죠. 자기 정치하죠. 자, 핵심은 하나입니다. 정치인은 기초의원이든 광역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정치인은 국민을 위한 정치,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할 거면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리박스쿨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총선 막바지에 제가 보기에 최대 핫 이슈가 아마 리박스쿨인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뭐 뉴스타파 보도로 알려진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극우 성향의 역사 교육 단체인 리박스쿨이 여론 조작 댓글팀을 운영했다라는 의혹과 그다음에 늘봄학교 강사 채용에 관련돼서 이 강사들이 초등학생들에게 반민주적 역사관을 주입했다라는 의혹인데 네네. 이제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 행동이 이게 그 리박스쿨과 교육당국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면서 이주호 부총리를 직권남용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어요. 선거 기간 동안 바쁘셔서 많은 내용은 이거 못 들으셨잖아요. 리박스쿨에 대해서. 네네. 저는 이제 충격적으로다가 어떠셨어요?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너무 바쁘셔서 아마. 내용은 알고 있죠. 예, 예. 암만 바빠도 예. 리박스쿨을 모를 수는 없어서. 예, 예. 이름부터 리박스쿨이 뭐예요, 저게.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왜냐면 이게 리박스쿨이 이승만과 그 그니까요. 박정희가 이게 융합할 수 없는 두 사람인데 예? 그것도 좀 이름부터가 좀 그렇다 뭐 그런 지적도 있던데. 참, 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선입견을 심어주는지. 예. 아니, 지금 다시 독재를 하잔 말인가요? 또,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감을 왜 스스로 꺾으려고 하죠? 없는 자존감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왜 편협한 식민사관 이런 것들을 심으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좀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좀 그 생각을 합니다. 역사교육 중요해요.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경험의 축적입니다. 그리고 그 무형의 경험이 축적이 잘 된 나라가 정말 힘이 센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빛의 혁명으로 잘못된 내란을 극복했어요. 그 힘은 어디서 왔느냐? 멀리는 뭐 독립운동, 4.19 혁명 이런 데서부터 왔죠. 가깝게는 광주 항쟁의 희생, 그리고 6월 항쟁의 경험, 또 촛불 혁명의 경험에서 왔어요. 이게 바로 경험의 축적인 겁니다. 이런 경험의 축적이 쌓인 민족, 시민사회는 아주 강한 겁니다. 훨씬 강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자, 이게 역사인 겁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고대사보다는 좀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런 현대사를 많이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근현대사. 예, 현대사. 근현대사에 대한 교육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죠. 예. 근현대사를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말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라 생각해요. 그래서 강기정 강주시장님께도 제안을 했었고 몇 군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대한의 민주주의를 관광상품으로 잘 만들어서 해외에 자랑하면서 해외에 많은 사람들이 대한의 민주주의를 관광하기 위해 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한국 와서 이제 차례대로 역사 시대 순서대로 전국의 관광지를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4.19 혁명지, 또 대구 2.28, 또 부산 부마 항쟁, 뿐만 아니라 광주 항쟁 유적지, 또 6월 항쟁, 촛불 혁명, 여의도 빛의 혁명. 거기를 단순히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거기를 테마형으로 만들고 먹을 거리, 즐길 거리, 또 뭐 옷을 입거나 응원봉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뭘 할 수 있는, 경험 체험할 수 있는 걸 현장을 만들고 숙박시설 만들고 하면 거기다 K-팝과 K-문화와 K-음식을 결합을 하면 멋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자존감이 얼마나 전 세계에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대동사회를 이룬 평화로운 빛의 혁명, 평화로운 시민혁명을 이뤄낸 대한의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 이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우리의 자존감을 올리는 일입니까? 이런 역사를 진짜 민주주의의 의미가 뭔지를 가르치고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어떤 나라로 지향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경험해온 이 자랑스러운 경험의 축적들을 가르치는 현대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리박스쿨 따위가 발붙일 공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없애려고 하기보다요. 좋은 걸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예. 굳이 없애기보다는 좋은 걸 심어주면 알아서 없어질 거예요. 예. 너희 무슨 소리 하니? 하고 없어져 버릴 겁니다. 우리 불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잡념을 없애려고 하지 마라. 잡념을 없애려고 하면 더 자라난다. 그게 아니라 잡념이 들어왔구나 하고 다시 중심을 잡고 선을 하면 잡념이 사라지고 선에 집중한다는 말을 하는데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리박스쿨 따위 없애는 거 중요하겠지만 자꾸 없애려고 하면 제대로 키워줄 수도 있어요. 그보다는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에게 우리 김상호 의원님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선 자꾸 얼굴 뵙고 해서 죄송해요. 저 카메라 속에 얼굴이 없어서 저는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좀 좋고 익숙해서 그런데 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저기 요새 잘생긴 얼굴 시청자에게. 부끄러워라. 네, 반갑습니다. 네. 뭐 하라 하셨죠? 까먹었다. 이재명 정부에게 우리 누구보다 열정적인 김상호 의원님이 바라는 것. 어떤 정부였으면 좋겠다. 같이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서요. 각오로 말씀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정말 주인으로서 힘이 있는 나라 만들고 싶습니다. 또 국민께 봉사하는 정치, 비겁한 정치가 아니라 그런 정치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너무 힘들어요. 국가적 상황이 사실 참 힘듭니다. 축소사회, 또 경제 붕괴됐고요. 서민들 힘드시고 기업도 힘들고요. 대외 환경도 녹록치 않습니다.
뭐 팍스 아메리카나 저 물었습니다. 이미 세계는 또다시 경쟁 체제, 또 전쟁에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지정학적 요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요, 비겁하고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혹세무민 때문에 너무나 사회 갈등이 심해져 버렸어요. 능력 있고 의지 있는 젊은 정치인들이 자라나지를 못하는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성별 갈등, 계층 갈등, 오로지 갈등이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 AI와 로보틱스, 녹색혁명의 물결은 모든 걸 바꿔놓을 만큼 정말 본질적 혁명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는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야당 건강한 견제 기능 하기 힘든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늘 유연하고 중심 잡는 마음으로 또 초심으로 돌아가서 바른 정치로, 국민을 주인으로 아는 정치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서 꼭 국가와 국민을 받들겠다는 약속드리고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국민들께도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보기 싫은 정치지만 그래도 더 크게 눈 뜨고 봐주십시오. 보기 싫은 정치일 때 사실은 국민들께서 더 눈 크게 뜨고 누가 이걸 보기 싫게 만드는지를 판단하고 잘하는 정치 세력에게 상을 주고 책임 있는 정치 세력에게 상을 주고 못하는 정치 세력, 무책임한 정치 세력, 혹세무민하고 이렇게 비겁한 정치를 하는 쪽에는 벌을 주셔야만 합니다. 주인인 국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참여와 관심을 꼭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비난해서 싸우기만 하는 정치 말고요.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발전적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정치 우리 국민들께서 꼭 만들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멋집니다. 죄송합니다. 아, 참 말씀 잘하세요. 웃는 얼굴에 말씀까지 잘하니까 앞으로 참 부끄럽습니다. 팬층이 그 팬덤층이 형성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바르게 잘하겠습니다. 겸손한 과에 갖춰가지고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자주 뵙겠습니다. 예.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젊은 보수 그리고 누구보다 진보적인 진보적인 정치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보수를 실현하는 우리 김상호 의원님을 끝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